명의 이전을 해버린 거예요. 차는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사기꾼 B 중고차 상사가 C에게 그냥 명의 이전을 해버리고 C에서 또 D로 해버리고 D가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컨텐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커들의 세계라고 돼 있는데요. 중고차, 아트딜러, 부동산 중개업자를 다루느냐, 제가 제일 잘하는 분야라서 그렇고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브로커들이 있죠. 브로커의 세계는 사기꾼이 난무하죠. 왜 사기꾼이 난무하냐? 브로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왼손에 있는 거를 오른손에 넘겨주면서 중간에서 자기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수수료를 먹는 직업이잖아요. 브로커가 뭐 대단한 지식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수수료를 먹는 직업인데 그 안에서 오른손 왼손 하면서 사기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건 다 아실 거고,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YTN 뉴스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등록증만 보냈는데 담보대출 중고차 사기 주의 해가지고 뭐 중고차 구매하겠다 인적 사항이 적힌 서류를 요구했고 계약금을 보냈고 인적 사항이 적힌 서류를 줬는데 등록증을 보낸 거죠. 사진으로 자동차 명의가 바뀌어 있었어요. 바뀐 명의로 차 대출을 잡아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동차 매매를 할 때 매도자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되고요. 자동차의 양도증명서가 있어야지 명의 이전이 가능해요. 인감증명서에다가 내가 자동차 번호판까지 기입을 해야 됩니다. 111소에 1111 차를 내가 양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매도용으로 인감을 떼야 돼요. 제가 만약에 차를 예를 들어 재경이한테 판다 이러면 저의 인감증명서를 떼줘야 되고 인감증명서 안에 내 차의 번호판까지 기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등록이 됩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가 있어야지 명의 이전이 가능한데,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인 간 거래를 알선할 때에는 이 두 가지 서류 제출을 예외로 하는 법이 있어요. 완전 이거 거지 같은 법이, 왜 이런 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예외로 둔다라고 하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악용해서 자동차 매매업에 등록을 해야 중고차 상사를 오픈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A1 중고차 사업부다 이러면 A1 중고차 사업부 사업자 등록증을 떼보면 자동차 매매업이라는 게 등록이 돼 있어요. 이걸 매매업을 등록을 해야 되고요.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을 하려면 국가에서 지정해준 장소에 반드시 임대를 해야 됩니다. 양지호 등의 오토갤러리, 용인에 무슨 뭐 있잖아요. 중고차 매매 상사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임대를 해야 되고, 임대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 매매업이 사업자 등록증에 안 나와요. 사업자 자체를 안 내줘요. 자동차 매매업에 등록되지 않으면 내가 차를 매입했을 때 의제 매입 세액 공제가 안 돼요. 부가세 의제 매입 세액 공제가 뭐냐면, 내가 개인에게 차를 사게 되고 개인에게 차를 예를 들어서 1,100만 원에 샀어요. 100만 원은 부가세잖아요. 내가 공제받아야 되는 상품을 매입한 거니까. 그리고 내가 이거를 2,2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200만 원의 부가세를 내야겠죠. 200만 원의 부가세를 내는데 내가 개인에게 사올 때는 개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해줘야 돼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의제라는 말 자체가 의제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받으려면 자동차 매매업이 사업자 등록증에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 매매업이 없으면 아예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고요. 개인에게 차량을 많이 매입해야 되는 중고차 상사 같은 경우는 이게 없으면 되게 크리티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받아야 되는데,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개인 간의 거래를 알선할 때 이 두 가지 서류를 예외로 한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기 방법이 있냐? 이전 등록에 대한 법률이에요. 제4절 제33에 이전 등록 신청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어요.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 뉴스를 보면 자동차 매매하는 그 중고차 상사가 있었어요. 인감 도장도 찍지 않았는데 명의 이전을 할 수 있게 만든 걸 제가 여기 썼잖아요. 그래서 매매 상사가 있는데 매도자가 있어요. 차를 팔려고 내놨는데 제가 이 차를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그래요, 계약금을 보내시면 제가 서류를 다 보내기로 했어요. 이 사람이 계약금 200만 원을 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당연히 차량 원부를 보내겠죠. 사진으로. 그거를 보내면 거기 차량 원부에 개인과 관련된 정보가 있잖아요. 차량 원부 플러스 개인 정보만 있으면 이걸 가지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하는 것처럼 꾸며서 명의 이전을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동의도 안 했는데. 차는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사기꾼 B 중고차 상사가 C에게 그냥 명의 이전을 해버리고 C에서 또 D로 해버리고 그 다음에 D가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을 해준 쪽 입장에서는 나는 이걸 담보로 대출해줬기 때문에 A의 주소로 너 이 정도 대출 받았으니까 갚어 라고 날라왔는데, A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나는 차를 판 적도 없는데 뭔 소리냐 보니까 구청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차량의 명의가 이전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이나 이전이 돼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형사소송 걸어야겠죠. 사기 뭐 이런 걸로 걸어야겠죠. 그래서 걸고 중고차 상사를 걸어야 되고 명의 이전 최초로 해준 사람도 걸어야 되고 그리고 민사도 걸어야겠죠. 그거랑 상관없이 이 금융기관에서는 얘가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A한테 돈 갚으라고 쫄 거 아니에요. 채권 채무 의무가 없으니까 민사소송 판결을 받아서 나는 이거 의무가 없습니다, 너가 쟤한테 받아라고 해야 되는데 이 소송 기간이 몇 년이 걸려요. A는 고스란히 엄청난 스트레스와 소송 비용과 이걸 부담할 수밖에 없고, 문제는 이 정도로 사기칠 정도의 저급한 중고차 상사면 어차피 백제라 이럴 것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얘들한테 민사 걸어봤자 나올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보통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2, 3천만 원 떼먹고 나르는 애들인데, 이런 사기가 가능하게 만든 이 법이 먼저 문제인 건데 요즘에 이런 사기가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슈퍼카나 고가 차량들 같은 경우 대부분 리스 차량이기 때문에 이건 해당이 안 돼요. 리스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리스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명의 변경이 안 됩니다. 리스 심사 서류를 넣어야 되고
되고 심사가 통과가 되면 리스 이용자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런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격대가 2천에서 5천만 원대 개인 명의 현금차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사기를 좀 당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딜러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의 허위 매물, 미끼 매물, 강요 계약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었던 모 지역에 있는 그런 중고차 상사에 이런 딜러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당하는 분들이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어쩌다가 한 건 있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놀랐고요. 이런 사기 행각이 있으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김에 중고차 업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에 대해 한마디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이런 사기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허위 성능 기록부를 발급하는 애들이 있어요. 성능 보는 것과 짜고 사고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성능 기록부를 발급받는 행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고차를 사면 중고차 딜러들이 성능 기록부를 떼줘요. 양재동 같은 경우도 성능 기록부를 보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는 판금을 했는지 교환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성능을 봅니다. 성능 기록부가 2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교환이나 사고 이력이 있으면 반드시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차를 좀 뜯어보고 하면 그 안에 볼트를 교환했는지 뭐 페인트가 이렇게 틀어진 거 없는지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이거를 업자랑 짜고 허위로 발급해 주는 거예요. 허위로 발급했을 때 처벌이 굉장히 강하면 성능 기록부를 만드는 성능장에서 이런 행위를 못 하겠죠. 고작해봐야 과태료예요. A론에다 이런 것들이 왜 자꾸만 발생하냐 물어보니까, 허위로 발급해서 걸린다 해도 강력하게 6개월 영업정지 당하거나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다 소액의 과태료로 끝난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허위 성능 기록부를 발급을 하고 이런 걸로 사기를 치는, 실제로 사고차인데 사고차가 아닌 것처럼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연식이 오래됐고 키로수가 되게 오래된 차들, 히스토리가 확실하지 않은 차들은 아예 그냥 위탁 판매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사실 딜러들도 속을 수가 있거든요. 연식이 최근 연식이나 이런 걸 위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차 가져가서 안 주기, 몰래 개인인지 돌리기 등 막장 야수들의 행동 이렇게 써놨는데, 이 정도를 하는 중고차 딜러들은 사실 거의 막장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야수들이라고 제 표현은 야인도 아니고 야수. 이거는 고소당해서 감옥 갈 각오하고 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고객차를 가지고 몰래 개인 렌트를 돌리다가 걸려가지고 서로 막 언쟁이 있고 이런 적도 있었고, 그 딜러는 또 하는 말은 그거죠. 나는 탄 게 아니라 성능 점검 받으러 갔다, 뭐 테스트 주행을 해본 거다. 그러면서 그 가로수길 앞에 브런치집에 차 대놓고 이런 케이스가 몇 개 있었어요. 그리고 미끼 매물, 허위 매물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거 되게 많고요. 몇 년 전에 되게 유명한 자동차 카페인 포란페에서도 문제 제기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개인 렌트 돌리기 수법이라고 했는데, 저도 당한 적이 있어요. 11년 전에 458 이탈리아 탔었는데 1년 한 2개월 정도 타고 차를 팔았는데, 인도금을 내가 받고 명의 이전을 해주기로 했는데 2달 동안 명의 이전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이게. 내가 명의 이전을 2달만 미뤄줘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사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명의 이전을 그냥 해준다고 해놓고 다음 주에 해줄게 이러고 이 2달 동안 안 해줬습니다.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명의 이전을 해줬는데, 중간에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었고요. 2달 동안 리스로도 얘들이 찍어주긴 했는데 제 명의로 두고 개인 렌트를 돌렸어요. 이거를 인도금을 저한테 주고 하도 뭐라 그러니까 리스로를 찍어주고, 이 차를 저 모르게 전라도 광중과 거기다가 개인 렌트를 돌린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고 너무 열받아서 법적 대응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 사과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중고차 상사가 지금은 좀 망했지만 그 당시엔 되게 유명한 상사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명품 중고샵에다가 에르메스 백을 위탁으로 맡겼는데 자기가 들고 다니거나 다른 손님한테 빌려주고 돈 받은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 이런 행동을 하는 야인 같은 야수 같은 중고차 상사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중고차 상사만 이런 게 아니에요. 정식 센터에서도 손님 차를 시운전한다고 나가서 가로수길 카페에다가 대놓고 커피 마시다가 걸려서 난리 난 적이 한 번 있었고요. 요즘에 SNS가 워낙 발달해가지고 이런 일이 한 번 있으면 난리 나니까 요즘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요즘엔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작업을 맡기게 되면 시운전 얼마 할 예정이고 이 정도는 할 거니까 미리 고지를 다 해줘요. 그리고 이런 작업이 끝나서 시운전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출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다 미리 줍니다. 제가 최근에 STO를 남부 센터에다 입고를 시켜서 엔진오일 교환을 했는데, 그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엄청 친절하더라고요. 교육을 굉장히 잘 시키는 것 같아요. 손님 뺏어가기 위한 재뿌리기, 이거는 뭐 사기는 아니지만 영업의 기술이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3억에 팔릴 것 같은 차량을 자기가 팔지도 못하고 손님도 없으면서 3억 1,000을 받아주겠다라고 하면서 손님 뺏어가는 딜러들도 있고. 근데 이걸 제가 왜 언급을 했냐, 제가 이런 행태들을 보니까 부동산하고 똑같아. 부동산에서 이제 100억짜리 건물을 팔려고 그래요. A라는 부동산한테 내가 팔려고 해요. A라는 부동산에서 이거 팔면 수수료가 나오니까 저라는 고객을 잡고 싶겠죠. 근데 B라는 부동산한테 연락이 와요. 고객님, 이거 저희 손님이 110억이 지금 살려고 하는데 우리한테 달라, 이런 식으로 죄를 뿌리거든요. A라는 부동산하고 100억의 계약 날짜까지 잡았는데 계약을 어떻게 해서든 방해를 합니다. B 부동산에서는 100억에 팔면 거 손해예요 손님, 이러면서 110억에 내가 팔아드리겠다라고 손님도 없으면서 가짜 매수 의향서를 넣어요. 매수 의향서라는 게 어떤 법인에서 또는 어떤 개인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이거를 얼마의 사기를 희망합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조건과 함께 매수 의향서를 넣는 걸 얘기를 해요. 매수 의향서까지 들어오게 되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진짜 살려나 보네 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 의향서를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못 팔게 하려고 B 부동산에서 매수 의향서를 가짜로 만들어서 막 넣어요. 계약 자리가 예를 들어 12월 1일인데 계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매도자가 나 안 팔아 이래버린 거예요. A 부동산 입장에서는 이게 가짜라는 걸 다 알지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매도자 입장에서 10억을 더 받아주겠다는데 당연히 B한테 팔겠죠. 이런 식으로 재를 뿌려서 손님을 뺏어가는데 그치지 않고 계약을 깨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수습을 해야 되잖아. 진짜 110억에 이걸 팔아줘야 되잖아. 110억에 당연히 못 팔죠. 어떻게 팔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로 되게 골 때려요. 그래서 이 영업을 하는 친구들도 보면 완전 야인들이에요. 이거 보면 아니 매수증서를 가짜로만 막 넣고 그리고 무조건 뭐 계약 깨고 어떻게 막 작업치고 막 장난 아니에요. 이게 완전 야생인데 그런 걸 보면서 와 진짜 여기는 정글이구나. 상도라는 건 없는 업계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무소 위조예요. 사무소 위조인데 이걸 입증하기 힘들잖아요. 사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돈을 더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혹하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매도 매수인을 중개인이 가지고 노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사실은 매도 매수인이 중개인이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중개인에게 휘둘리고 중개인이 완전 가지고 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 시장도 내가 정말 빡꿈이고 내가 진짜 잘 알고 내가 뭐 인맥도 많고 이러면 중개인이 절대 못 가지고 놀아요. 내가 여기저기 아는 사람 많으면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초보자들, 아줌마들,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 좀 많이 가지고 놀더라고요. 아니면 처음 이제 건물 막 해보는 분들 이런 분들은 휘둘리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이런가? 뭐 이러면서 끌려가요. 이런 경험이 좀 많으면 절대 휘둘리지 않죠. 이런 거에 보험 이력 숨기기 이제 중고차 사기에서 최근에 우루스 차량 사례가 있어요. 포란페이 찾아보면 나오는데 보험 이력을 따로 떼봐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또 줄 수 있었고 보험 이력이 없다면서 사무소 위조하는 사례도 종종 있고요. 딜러가 제시해주는 것만 100%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보험 이력까지 숨기고 이걸 사무소 위조까지 하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사실 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게 한번 터지면 1, 2천만 원 벌려다가 자기 비즈니스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고 큰 업체들 같은 게 이렇게 안 해요. 혼자서 하는 업체들 중에서 이런 데가 종종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아직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용인에 있는 뭐 업체한테 뭐 샀는데 그랬다라고 하는데 동호회 가서 검색하면 나오고요. 6번째, 회사에서 공개하지 않는 은밀한 물건이 있다라고 소개하는 차량들, 부동산 물건들이 있어요. 이렇게 소개하는 딜러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90%는 회사 돈을 배임 횡령하는 거예요. 법인 통장으로 인도금을 주고받는 게 아니면 99.9% 횡령이에요. 중고차 거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A1 중고차 사업부에 법인 통장이 있잖아요. 그 법인 통장에 있는 걸 가지고 거기서 돈이 왔다 갔다 하면 돈이 들어왔다가 문제가 생기면 법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업력이 좀 많은 법인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가끔 딜러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아직 공개하지 않은 은밀한 물건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팔 수가 없어서 제가 개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매물이 있다. 지 통장으로 해. 100% 횡령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걸 제가 왜 얘기를 하냐?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중고차 비즈니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쪽에도 되게 많아요. 부동산 업계에도 영업하는 팀장들이 있잖아요. 중개 법인이 있을 거고 영업하는 팀장들이 있는데 다른 사무소 가서 계약을 쓰고 수수료를 자기가 혼자 뒤로 다 먹는 거죠. 자기가 소속돼 있는 회사랑 나누기 싫으니까. 그런 식으로 뒤로 돌리는 팀장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팀장이 10명 있으면 뭐 5명 이렇게 있지는 않지만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들이 항상 터지고 있고 중고차 업계도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을 좀 많이 보면서 진짜 이 업계 야인들을 상대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야 진짜 얘들은 나중에 소송을 당하는 뭐 모르겠어. 이거 뭐 나는 모르겠고 일단 내가 당장 이거 한 1, 2천만 원 더 먹는 게 더 중요해. 하루살이 인생들이 너무 많아. 미래를 보지 않아 얘들은. 사실 이런 걸 보면서 와 진짜 겉으로는 자기가 생각 있는 중개인이고 신뢰 있는 딜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뒤로 이러고 있으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구나. 물론 여기서 신뢰 있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전 소수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입만 열면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나. 하는 얘기 모든 게 다 상황이고 상황 만들기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피해 나갈 구멍을 만들기고 다 거짓말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야인들을 상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할까 생각을 해보면 진입장벽이 너무 낮고요. 이 업계 자체가 몇 번만 뒤로 이렇게 하면 수천만 원이 생기잖아요. 누군가가 제보해주지 않으면 또 걸리기도 쉽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다 알게 되긴 하지만 이런 일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오늘만 살자. 난 모르겠다. 지금 몇 천만 원 당장 내 통장에 꽂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일이 그래서 자주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할 사례는 이제 아트 딜러들의 사기 사례인데요. 아트 딜러들이 전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사실 미술 딜러라고 하면 굉장히 우아해 보이고 굉장히 교양 있어 보이고 교양 있는 사람들을 상대할 것 같고 최상류층들을 상대하면서 굉장히 뭐 있어 보이지만 여기는 가격을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양아치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트 세계가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장 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야인들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시장인 것 같아요. 미술 쪽은 진입장벽이 높아서 부동산이랑 중고차 시장보다는 진입장벽이 훨씬 높기 때문에 또 아무나 못 들어오는 시장이고 딜러들도 어느 정도 미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하고 중고차 시장보다는 좀 나아요. 사기치는 그 수위가. 예전에 당한 사례부터 일단 먼저 얘기를 좀 해보면요. 헤르난 바스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는 경매가로 최고가는 거의 20억 가까이 찍혀있는 작가고 지금은 뭐 예를 들어 100호에서 120호 정도 기준으로 A급 페인팅이면 시가가 10억 이상 하는 작가인데 몇 년 전에 헤르난 바스의 작품을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48만 불의 돈을 해외 딜러한테 송금을 해줬어요. 근데 미술계의 특성상 인보이스가 발행이 되면 인보이스가 발행된 곳으로 거액의 돈을 송금을 해주고 몇 개월 후에 작품을 받아요. 작품이 다 해외에 있기 때문에 실물 확인을 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딜링을 하는지 잘 모르고요. 일단은 이 딜러가
사기를 치는 건 아니었고 사기성이 비슷한 거였는데 나름 되게 유명한 딜러였고요. 거래도 저랑 여러 번 해본 딜러여서 48만 불 하나로 지금 6억 가까운 돈을 제가 송금을 해줬습니다. 전시가 끝나면 저희 집으로 미술품 배송을 해줘야 되는데 배송까지 6개월이 걸렸어요. 실제로 전시가 끝날 때까지 한 5개월 정도가 걸렸었는데 배송까지 실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걸 악용했어요. 6억을 일단 제가 송금을 했잖아요. 작품 가격으로. 근데 돈을 반년 넘게 가지고 있다가 전시가 끝난 후에 갤러리 오너가 판매를 취소했다라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실제 미술계에서는 돈을 받고도 판매를 취소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무분별한 리세일을 막기 위해서 인보이스를 막상 발행을 했는데 얘 레퓨테이션을 체크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를 바로 리세일을 할 것 같아 라고 하면 판매를 취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실제 인보이스에 그런 계약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어떤 갤러리도 특히나 이 헤르난바스 같은 이 프라이머리로 취급하는 이런 갤러리에서 전시가 끝난 5개월이 된 시점에서 판매를 취소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건 완전 사기입니다. 그건 완전 사기예요. 이놈이 왜 그랬냐를 보니까 보통 해외 딜러들도 그렇고 국내 딜러도 마찬가지고 인보이스 발행해서 돈 받아놓은 다음에 작품 나중에 온다고 한 다음에 이거를 닦아 쓰는 거예요. 자기가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돌리고 돌려가지고 제 돈도 돌려줬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6억 가까운 돈을 6개월 정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자가 5%라고 치면 1년 이자 3천만 원에 1,500만 원을 자기가 먹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런 이자도 내지 않고 돈을 무료로 대출받는 거잖아요. 고객 돈을. 이런 양아치 짓을 하는 미술 딜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해외 빅딜러다? 안심한다?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이 딜러도 인스타그램에서 미술 딜러 중에서 되게 큰 딜러예요.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딜링했던 딜러입니다. 얘가 나름 돈 떼먹고 나르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돈 떼먹고 나르고 이런 애들은 허위매물 미끼매물 차 가져와서 안 주기 뭐 이 정도로 저급한 사기꾼들이고 얘들은 이걸 어떻게든 포장해가지고 6개월 후에 돈을 돌려준 케이스인데 뒤로 다 알아보면 작품이 취소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저한테 판매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작품을 송금을 했는데 송금할 당시에는 시세가 50만 불이었어요. 6개월 후에 이게 갑자기 경매가 터져가지고 시세가 10억이 됐어. 그러면 이 작품을 1억을 더 받고 딴 놈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작품이 갤러리에 취소됐는데 정말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저급한 사기를 치는 아트 딜러들 되게 많아요. 사실 아트 딜러들이 이걸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 제가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갤러리 오너한테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돈을 송금해줬는데 이 딜러한테 작품 판매를 취소했니? 라고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물어본다고 해서 답장도 안 올 거고, 물어봤을 때 저라고 하는 사람의 레퓨테이션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미술 시장은 중고차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하고 좀 많이 달라요. 미술 시장에서는 컬렉터는 수요자이기도 하면서도 자기 레퓨테이션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공급자들에게 굉장히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리셀러가 아니고 시리어스한 컬렉터고, 컬렉션을 정말 잘 구성해 나가고 작품을 사면 단기간에 팔지 않고 이런 어떤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고차 바닥이나 부동산 바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 SNS 쓰고 저격하고는 난리 나겠지만, 미술은 그러면 나의 레퓨테이션도 깎아먹기 때문에 사기 사건이 벌어져도 이런 걸 공개적으로 쓰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6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현금으로 입금을 했는데 이걸 6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6개월에 돌려줬어요. 너무 열받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안 당해봤지만 인보이스 조작을 밥 먹듯이 하는 아트 딜러들이 많아요. 어드바이저라는 이름은 통상적으로 이제 중간 딜링을 해주면 중간에 수수료 10%를 먹는데 30-40%를 먹고 싶으니까 세컨더리 가격보단 조금 낮게 팔고 프라이머리 가격보다는 높게 팔고 해가지고 중간 마진 지대를 먹고 싶은 거죠. 원 인보이스를 절대 안 보여줘. 절대 안 보여줍니다. 이런 스펙이 좋은 고객의 이름을 넣어서 작품을 받아서 딴 데다 팔아버리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양아치 짓 하는 놈들 많고요. 국내 딜러들도 많고 해외 딜러들도 많은데, 국내 딜러들은 그럴 능력조차 없어서 박서보, 이베이 이런 내수용 작품만 팔죠. 박서보, 이베이 이런 작품 아니면 자기가 소싱도 안 되고 받아오지도 못하고 어떤 작품이 핫하고 어떤 작품을 가지고 와야 좋은지도 몰라요. 국내 딜러들은 아예 해외 글로벌 미술 마켓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반사예요. 인스타그램에는 자기가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를 가진 것처럼 포장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많은데, 사기는 아니지만 어차피 해외에서 좋은 작품 가져올 만한 능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그리고 시장을 제대로 팔로우하지도 못하는데 맨날 뭐 아트 뭐 파티 가고 디너 다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갤러리 디너 초대받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마치 자기가 되게 인싸인 것처럼 막 포장하고, 그러면 초보자들은 또 속아요. 이 사람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이 딜러랑 친해지면 내가 받고 싶은 작품 받을 수 있겠지 해가지고 속는 거예요. 갤러리 입장에서 초보들한테 미쳤다고 그런 좋은 작품을 줍니까? 절대 안 줘요. 초보자들 상대로만 파는 작품들이 딱 있어요. 그 작품들만 돌리면서 돈을 버는 딜러들이 있어요. 이런 딜러들은 또 국내 시장에서 활동을 하는 딜러들이고, 또 하나는 위작이 판치는 미술품 시장이라고 제가 이제 잡았는데, 아까 전에 제가 중고차 성능장에 대해서 불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미술 시장은 어떠냐라고 보면
한국 미술품 감정하는 기관들은 더해요. 표면화가 안 돼 있고 굉장히 공론화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위작인 걸 삼척동자도 다 아는 위완의 작품을 진품임을 보장한다라고 당당하게 도장 찍어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도 있어요. 이 기관의 장이 미술 관련된 책도 쓰시고 미술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다만 자기들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라고 꼭 고지를 해요. 자기들이 감정을 해서 아무런 법적 책임도 안 지면 감정을 왜 합니까? 주황색 칼라 다이얼로그랑 회색 칼라 다이얼로그 두 점이 있었어요. 8개월 전, 9개월 전에 지금 미술시장에 돌았는데 제가 볼 때 이거 100% 위작입니다. 주황색 칼라 다이얼로그를 7억에 사가라고 그러고, 칼라 다이얼로그 좀 예쁘게 점 찍혀 있는 거는 시세가 한 10억이 넘거든요. 근데 너무 싸게 오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프라비넌스를 확인을 해봐야겠다. 프라비넌스를 작품 1억이에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상한 일본 갤러리 프라비넌스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페이스 갤러리나 리슨 갤러리나 이런 데 전시했던 이력이나, 페이스 갤러리나 리슨 갤러리나 뭐 까멜 메뉴, 여기서 이완 선생님을 프라이머리 갤러리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시했던 이력이 있으면 당시 전시했던 이력을 추적해 나가면 돼요. 당시 전시를 찾아보고 PDF 파일도 받아보고 어떻게 구해가지고, 아니면 거기 갤러리 관계자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다 알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프라비넌스에 그냥 일본 갤러리가 찍혀 있는 거예요. 하는 말은 이완 선생님이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고 일본에서 많은 갤러리들이 이완 선생님 작품들을 전시를 많이 했었으니까 요게 일본 갤러리 통해 나온 거다. 전속 갤러리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관계가 있었고 막 이런 식으로 또 이빨을 터는 거죠. 칼라 다이얼로그 그렇게 점이 예쁘게 찍혀 있는 거를 누가 미쳤다고 7억에 팝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시세가 10억이 넘는데. 그래서 막 추적을 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가짜야. 이거를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는 미술품 감정하는 기관에서 진품임을 보증함이라고 찍어서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미술품 감정하는 기관들은 너무나 달라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법무부 직속 기관인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단법인, 제가 만들 수도 있어요. 터보 감정기관 만들어서 제가 미술품 전문가들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도장 찍고 진품 보증서를 발급하는 건데, 이게 뭡니까 이게? 한국에서 한국 작가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 작품들은 위작이 너무 많고 한국 고미술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고미술들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죠. 너무 위작이 많고 위작 관리가 아예 안 돼요. 기본적으로 딜러들이 이거를 물어줄 만한 재산이나 의지도 없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하게 거래를 하려면 어느 정도 자산 가치가 있는, 자산이 있는 곳이랑 거래를 하는 게 맞고요. 큰 갤러리랑 거래를 하면 만약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물어주긴 하니까. 이건 중고차랑 부동산 중개법인도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배째라, 난 모르겠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면, 이런 잃을 게 없는 중개인들, 그러니까 잃을 게 없는 중고차 딜러들하고 거래를 했을 때 문제가 터지면 그 사람들이 물어주겠어요? 안 물어주겠죠. 그냥 배째라 이러겠죠. 이런 어떤 브로커 비즈니스에서 전 중요한 거는 그 브로커가 얼마만큼의 자산과 얼마만큼 잃을 게 있는 인간인가를 전 많이 보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기와 비슷한 영업의 기술들, 영업의 기술과 기망 사기 행위는 정말 전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 중개인, 아트 딜러, 중고차 딜러 모두 해당되는 얘기인데, 다만 중고차는 표준화된 비슷한 상품들이 시장에 널리 깔려있기 때문에 가격을 속이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중고차 쪽에서는 보험 이력이라든가 사고 이력 이런 거를 속이는 경우가 좀 많고 저급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험 이력 같은 경우는 보험개발원에 서류 떼보면 돼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 살 일도 없어요. 중고차 같은 경우는. 그 미술품은 대부분 다 시세보다 비싸게 사요. 초보자들은 시세를 알 수가 없어요. 부동산도 주택시장은 그럴 위험이 없지만, 주택시장은 뭐 실거래 같으면 다 나오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3, 4평이면 대체로 다 비슷하게 거래가 되니까 그럴 위험이 없지만, 건물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시세보다 뭐 2배 비싸게 사고 이런 경우는 없지만 시세보다 한 10% 정도 비싸게 사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건물 중개라고 하는 게, 잘 생각해보세요. 중개인이 매도인과 매수인을 가지고 논다 그랬잖아요. 매도인과 매수인을 가지고 논다. 어떤 의미일까요? 매도인과 매수인은 절대 못 만나죠. 매도인과 매수인이 못 만나니까 직거래 당연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측에 제시하는 가격이 다른 거죠. 당연히 제시하는 가격이 다르고 갭을 최대한 벌려서 중간에 마진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중개인들이 많죠. 양심 있는 중개인을 만나는 게 답인데, 그런 중개인 만나는 것도 전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한번 휘둘리기 시작하면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걸 알게 된다라고 해도 어차피 내가 그 가격에 사기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돌이킬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부동산 중고차 왜 발생을 할까?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에요. 진입장벽이 낮은 건 왜 그럴까?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사기치는 중개인, 전세 사기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너무 많은 이해관계들이 엮여있기 때문에 자체 정화를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중고차 업계도 마찬가지고, 아트 쪽은 더 심하고요. 어떤 회사는 무슨 아트 딜러 자격증을 발급을 해준대요. 아니, 아트 딜러가 자격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참 별별 사람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강의파리가 가장 잘 먹히는 것이 아트랑 부동산 시장이에요. 정보의 비대칭이 심하기 때문에 아트랑 이제 부동산 빌딩 시장이 딱 그렇고,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진 사항이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아파트 투자 강의는 대부분 매크로에 대한 강의가 많거든요. 좋은 강의는, 모든 강의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강의는 좋은 강의도 있어요, 분명히. 실제로 경매 강의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강의들이 많고, 아파트 투자 강의도 전체 매크로를 분석하는 강의들이 많아서 실제로 들을 만한 강의들이 좀 있어요. 유독 빌딩 관련된 강의는 매크로 강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모르니까. 빌딩 강의는 네이버만 찾아보면 다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스코 부동산 들어가서 검색만 해보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강의료를 수백만 원을 받고 하고 있는 건데 참 그런 거 보면 되게 답답한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첫 집을 샀을 때 설해마을에 있는 빌라를 샀는데 거기가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설해마을 고급빌라, 방배동 고급빌라, 청담동 고급빌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다 보면 거기다가 블로그 작업을 엄청 해가지고 상단에 띄워놓는 애들이 있어요. 주택 쪽에서는 되게 유명한 애들인데 실제로 사무실 가보면 코딱지만 해요. 걔들이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게 블로그 마케팅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사회초년생 때 아무것도 몰라서 거기서 검색해서 들어간 사람한테 설해마을에 있는 빌라를 첫 집으로 제가 계약을 해서 샀는데 그 사람한테 거의 반사기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저렇게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한테 내가 속을 수가 있나, 저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부동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아주 작게 눈탱이 맞는 것도 한번 필요한 것 같아요. 자극적인 각성제가 좀 됐었고요. 저도 한번 그런 걸 좀 당해봤었고, 그리고 그 업체가 아직도 네이버에 치면 굉장히 상단에 나옵니다. 어느 업체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네이버에다가 블로그 작업해가지고 상단에 띄워놓는 게 블로그 마케팅 업체에다가 엄청나게 트래픽 걸어가지고 계속해서 올려서 상단을 끌어올리는 그 지수 높이는 작업을 해가지고 거기다 올리는 거거든요. 네이버는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해요. 네이버는 그래서 검색의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사기꾼들이 그것만 작업을 해서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여기가 정말 큰 업체인가 보다. 여기가 뭐 아크로스 월프레스, 한남 더일, 나인홈, 갤러리아 폴에 뭐 시그니엘, 와 다 이렇게 매물이 있네. 얘들이 막 매물 자기네 거래. 얘들 엄청 큰 업체인가 봐 이러고 거기다 계약을 하거든요. 전부 다 블로그 마케팅이고, 거기서 상단에 뜬 업체들 중에 특별히 잘하는 업체도 없습니다. 매물 보러 다니고 그런 거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거기다 계약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거기서 자기 회사가 커 보이는 중개 법인들 아니면 그런 부동산 사무실들이 실제로 그런 시스템과 그런 걸 가지고 있느냐라고 보면 실제 막 검색해보잖아요. 직원 뭐 5명 4명 있고 막 이래요. 자기들이 하는 말과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진짜 이 부동산 업계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거 좀 스트레스 받아요. 물론 뭐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괜찮은 사람이 한 20% 있고 80%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괜찮은 사람 만나는 것도 복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죠. 일본도 부동산 중개인은 거의 사기꾼이라고 봐요. 일본에서도 인식이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한국도 그렇잖아요. 부동산 관련된 사기, 불법 중개 관련된 사례를 싹 모아가지고 한번 그것만 컨텐츠 한번 찍을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제 주변에서도 당했다기보다는 뭐지 얘 뭐야 왜 이런 식으로 해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많은데, 실제로 그걸 깊게 파고들면 편법 또는 불법에 해당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실제 중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분양 대행사에서도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사기치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수수료 베이스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무조건 많이 파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제대로 된 회사라고 하면 자기 직원을 가지고 전문성을 키우고 그 전문성을 키운 걸 바탕으로 자기 회사의 가치를 올려나가고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게 정상적인 회사라고 하면, 이 바닥에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건 바이 건으로 수수료 베이스로만 움직여서 그래요. 모두가 수수료에만 눈이 멀었어요. 수수료 좀 더 받으려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건 바이 건 수수료 베이스로만 움직여 있을 때 자기 브랜드를 정말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높이려면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한번 모아서 이것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오늘 중고차 뭐 관련해서 얘기도 좀 해봤고, 브로커들이 정말 중간에 장난을 많이 치죠.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해요.